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이성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지금 대학원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한반도 평화와 일상생활의 관계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 경기대학교가 통일부로부터 국고지원 사업으로 특별하게 구성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그것도 다양한 의견들이 상호 대립하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양 진영 모두 소위 이야기하는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이념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에도 논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학생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에 굉장한 오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반도 평화와 일상생활의 관계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보다 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우리 이성희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주셨어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갈등 원인. 이게 굉장히 남북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현재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러시아와 일본까지도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나라가 굉장히 어떤 때는 두 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진영 논리로 접근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도 있고, 이러한 그 남북 관계와 그 국제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도 지금 북한하고 관련된 문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북한으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현재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국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런 그 남한 내에서의 갈등, 우리가 보통 남남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와 입장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답이 잘 안 나와서 이러한 상태까지 오는데 무엇이 원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긴 과거까지 우리가 올라가 봐야 돼요. 이 원인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뭐 긴 과거라고 해서 너무 오래 가는 건 아니고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소위 우리 구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이 고종황제 때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그때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주요 국가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남한과 북한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약 3년 동안.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남북한의 갈등,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갈등, 그것이 고조에 달아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남한에서는 남한대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반공주의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고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당시에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각 나라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우크라이나랄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폐쇄 정책을 펼치죠.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스스로 생존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고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어서 좀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복잡하죠. 이를테면 미국과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군사적 동맹 관계이고 주요한 경제 협력 관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의 관계도 1990년대 초반에 수교를 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때는 이제 중국이 주요 생산기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인건비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던 시기에서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과
그 상업의 주요 시장으로 형성이 돼서 상당히 큰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고, 일본은 좀 복잡하죠. 미국과 함께 동맹 관계이면서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민족적인 감정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본보다 더 복잡한 게 이제 남북 관계죠. 남북 관계는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명분으로서 당연히 통일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민족적 관계가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복잡하죠. 사실 저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의 구성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 내려놓은 정의입니다. 이게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 남한 내에서의 그 보수하고 진보 간의 심각한 갈등 관계를 의식하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법원의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한 심리적 상태가 표현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자, 민족적 관계가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다면, 자, 교류적 관점에서는요. 교류적 관점은 좀 이따가 해볼까요? 자, 군사적 관점에서는 주적 관계죠, 주적. 자, 남한하고 북한은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6월 25일 날 시작된 한국전쟁을 1953년에 최종적으로 종료를 시키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합니다. 휴전협정. 그래서 그 휴전협정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휴전협정서를 근거로 보면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이고 언제든지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전쟁을 잠시 쉰다. 전쟁을 잠시 쉰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약 70년 가까이가 지난 거죠. 거의 70여 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군사적으로 주적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적 관점에서 보면 자, 북한하고 남한이 교류를 하면 국제관계, 각각의 나라인데, 나라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관계, 외교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법원의 판례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관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민족 간 내부거래라 그래요. 내부거래. 이 표현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자, 2018년이죠. 2018년 4월 27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하는데 보통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그 국제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국제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강제력이 부여가 되고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남북관계는 교류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민족적 내부거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간에 아무리 합의서를 많이 써도 잘 합의를 해도 이게 규범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북한이 현재 법률적으로 서로를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제도적이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굉장히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호 국가성을 부정하죠. 이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영토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헌법상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규범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국민적으로 합의를 해서 제정된 헌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백두산 아래까지 백두산까지가 한반도인데 그 아래로는 대한민국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통치해온 그 북한 지역이 한국 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러한 헌법 제3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법단체, 이적단체,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성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역시 한국전쟁 당시에 이게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탱크를 밀고 새벽에 남침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쭉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가는데 미국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게 퇴각을 하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북한이 남한까지 이렇게 공산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 괴뢰 정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남한의 정부를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이거 역시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헌에 나와 있어요. 조선노동당 당헌에 조국의 혁명을 완수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 있는 사문화된 조항 때문에 상호간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각 나라들은 남한하고 북한, 한반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 코리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식이 돼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아는 나라들은 아는 나라의 국민들이나 교육이 좀 돼 있는 곳에서는 한반도는 여전히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전쟁 중에 있는데 휴전하고 있다. 그래서 한 나라다라고 인식하는 국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외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한 민족, 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 관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다만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하고 일본 정도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상세히 알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상호 협력과 교류가 일어나고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친해진 듯 했는데 또 제자리로 가고, 친해진 듯 했는데 또 제자리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국제사회에서의,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복잡한 갈등의 남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남북관계는 이렇게 보죠. 1945년에 남북한이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북쪽 지역은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었죠.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 군대가, 그리고 38선 아래쪽 남쪽으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군대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요. 명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일제를 청산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심각하게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7.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조금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듯 했는데,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주체사상을 통해서 김일성 독재가 강화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1972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인데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전의 헌법을 다시 본인 스스로가 뒤집어 엎으면서 유신체제를 만들면서 세계에 없는 그 독재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독재가 강화되고 심화되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서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이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다 그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펼치죠. 북방정책을 펼치는데 북한만 빼요. 중국하고도 수교하고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 뭐 이렇게 다른 우크라이나랄지 카자흐스탄이랄지 키르기즈스탄이랄지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하면서 북한하고는 수교를 안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한하고 남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을 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호적인 경쟁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우호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였죠. 희망 중에 하나였는데 한반도의 정통성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점으로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한국도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관계가 해소되는 듯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을 또 무시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사가 돼요.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죠. 합의가 성사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죽죠. 그 정상회담을 합의하는데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사를 시켰는데 갑작스럽게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3년 동안 3년상을 치른다 그러면서 은둔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또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져요.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그것을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가지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아주 분야도 굉장히 확장시키고 관계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와서 비핵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 비핵 개방, 국가를 폐쇄 정책을 철회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3천,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죠. GNP, 북한의 국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그 북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코웃음을 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죠. 국제사회에서 이게 서해에서 백령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그 구축함이 이렇게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공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상에 이렇게 해안을 경계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어뢰였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천안함이 폭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하죠. 어찌됐든 북한 때문에 천안함이 폭침이 됐는데 한쪽 입장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천안함을 공격했다. 그리고 또 한 입장은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해상 경계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천안함이 공격을 당한 것이다. 어찌됐든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북한은 여전히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체 모든 교류 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단절을 시키고 개성공단까지 폐쇄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남북 관계는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개를 해요.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완전하게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2017년 말까지 계속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죠. 그때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곧 북한을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강경 발언들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핵 개발 완성 선언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그러면서 참가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북한하고 미국 간에 그 비핵화 협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결렬되고 북한의 대통령, 남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무런 교류가 또 없죠. 그러다가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 땅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 이처럼 계속해서 70년 동안 지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꾸준하게 좋아질 듯 하면 나빠지고 좋아질 듯 하면 나빠지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이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남한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은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적단체이고 우리나라 땅의 북쪽을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하고 같이 교류를 협력을 하고 대화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우리 땅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하고 친하지 않은 쪽을 종북, 빨갱이 등의 색깔론을 씌워가면서 공격을 하죠. 이 전통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꾸준하게 이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 갈등에 있어서는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있는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위치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던 것들이잖아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가 이 동북아시아를 장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양권과 대륙권을 동시에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호신탑탐 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계속적인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과 미국이 가세를 하면서 소련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꿈이 아시다시피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영토를 넓히면서 한반도까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경찰 국가가 되면서 이 동북아 지역까지 총괄하기 위해서는 일본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반도까지 자기들이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2차 개혁개방 이후에 G2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일하게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물러나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전쟁, 그리고 현재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이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제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갈등 문제,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의 원인,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쓸게요. 이 한반도 갈등의 기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구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면적은 이 정도도 안 되죠. 거의 이 정도 사이즈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 되려나? 이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에서 하나를 두고 이것도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저 멀리 있는 미국,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럽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발씩 걸치면서 갈등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귀찮을 법도 한데. 근데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를 따져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보통 그렇게 배웠잖아요. 연표를 외우는 수준으로 배웠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왜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관계가 되고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사이에 연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중요한 사건들과 같이 함께 보면 이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 한반도 갈등의 기원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한말에 이거는 1800년대 후반 이죠? 1800년대 후반에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많은 그 서양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처음에 프랑스, 미국 등등이 뭐 병인양면에 뭐 하면서 굉장히 그때 조선은 폐쇄적인 국가였고,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이 군함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항구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의 상황이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그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를 하면서 이 그 식민지 시대라고 하죠. 각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동쪽 나라의 끝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온 것이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결국 한반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 거예요. 이거 역시 이제 이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은 일본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러시아 편을 들 것이냐, 일본 편을 들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또 내부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 한반도 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그 외에 세계 방방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데 주로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 네 지역이죠. 그리고 해방이 되죠. 1945년에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반도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한에 있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을 하게 된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중국 군대하고 러시아군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반도나 중국이 일부 겹치죠. 한반도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국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각각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됐던 문제가 뭐냐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 승리를 했던 나라들이 주로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었는데 이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포츠담이라고 하는 나라에 모여가지고 이 조선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요.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 이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보호한다, 대신 통치한다, 이런 말이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신탁 통치가 발표됐을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우파든 좌파든 모두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이 사이에서 미군과 소련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워낙 그 반대 의견들이 많으니까요. 반대 막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좌파들이 신탁통치 찬성으로 가요. 북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좌우 간에 또 심각하게 갈등을 맺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8년도에 이미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과 남한은 서로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에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휴전선이 생기고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 도입된 것이 이제 미소 간의 냉전 체제.
자, 미소 간 냉전 체제가 유지되면서 사실은 미국과 우리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영화 많이 보잖아요. 스파이 그 미국의 스파이하고 소련의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뭐 어떤 그 작전을 펼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상호 간에 이런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을 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체제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죠. 소련이 해체되고 이것이 1980년대 후반 이러면서 여전히 독일은 통일이 되고 동구권 국가들은 민주화가 되고 그 세계적인 어떤 체제 경쟁이 끝나고 종료가 됐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죠. 남한은 그 사이에 굉장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남한은 경제 발전을 택했고 북한은 핵을 선택을 했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이 남쪽은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북한은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바뀌었고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동맹하고 남한과 미국의 동맹이 한반도에서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고 소위 이야기하는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리매김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면서 미국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그전에는 감히 미국에 대항은 못하지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현재는 중국과 거의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 내에서는 끊임없이 우파들과 이쪽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됐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쭉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구한말 시대의 폐쇄 정책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것을 거치면서 힘이 없던 조선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고 해방이 됐는데 전쟁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남한 내에서는 계속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키워가고 있었고 그러한 냉전 체제를 종식이 됐는데 북한은 여전히 과거지향적인 국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유지를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남한하고 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자, 평화. 이 남한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 러시아하고 일본은 조금 살짝 멀리 있으니까 좀 놔두고 주요 당사자로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을 선정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왜 중요하냐면 1953년에 한국전쟁을 휴전을 할 때 휴전 협정서에 사인을 했던 당사국들이에요. 근데 남한은 그때 사인을 안 했죠. 휴전 협정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그 휴전 협정을 정전 협정으로 바꾸는데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휴전 협정할 당시에 남한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휴전협정 때 당사자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사인을 안 한, 동의를 안 한 당사자였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휴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게 어떻게든 그 북한까지 우리가 다 회복을 하든 지든 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이 중국군을 물리치고 북쪽까지 다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더 정확하게는 미국이 중국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유럽에서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이 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에 처음에 미국이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나라 중심, 미국 중심으로만,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세계를 전체를 다 패권을 장악할 것 같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요청으로 미국 군대가 참전을 하죠.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러시아가 있으면서 러시아가 또 독일이 이게 히틀러가 유럽을 이렇게 모두 정복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방해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독일군이 러시아까지 점령하러 안 갔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를 점령을 하러 갔다가 러시아군에 대패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거의 동의를 했었어요.
거의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일본이 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대신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일본 보고 필리핀만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욕심을 내가지고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 진주만 공습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일본을 태평양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전쟁을 치르러 오기가 너무 멀잖아요. 대규모 병력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원자폭탄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한국전쟁에서 처음에 러시아가 북한을 김일성을 지원해가지고 탱크며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3단 무기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김일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거의 그 두만강까지 밀고 쳐 올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군이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해 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38선을 38선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서 좀 이야기가 좀 길게 됐는데 휴전협정에서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안 했을 뿐이다 라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 네 나라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을 그만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어떤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뭐 상호간에 무력 침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입장들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북한 공의 서로 한반도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에 통일을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남한은 남한 중심으로, 북한은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통일의 중심, 문제 때문에 서로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중심으로 평화가 정착되게 되면 북한이 손해고,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되면 남한이 손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세계의 최고의 최강 그 국가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효율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 중심이었으면 좋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반대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중심으로 그 중심 국가가 되고,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 자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갖는 게 맞다. 그런데 아시아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를 원하죠. 그게 중국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북한이 성가신 존재이기도 하고 별 도움이 안 되기도 하지만 남한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그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한국이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을 보호하고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랄지 무력 침공으로부터 북한을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또 여기에 딸려서 러시아, 일본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형태하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많이 아쉽기는 하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일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모르지 않았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알았지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봤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이성희 교수님께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수업 시간들이 하겠지만 결국은 이 남한과 북한의 갈등 관계 그리고 그 문제로 파생되는 남한 내에서의 보수와 진보 간의 색깔 논쟁, 남남 갈등 문제, 그리고 이 남북 관계를 중심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강의 시작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오래된 문제이고 골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뭐 그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현실성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평화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것은 빠를 수는 있으나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통일은 남북 통일은 우리가 상정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유럽 국가까지 가는 그리고 그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하든 문화 교류를 하든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제2의 돌파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불경기가 찾아오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더 침체되고 있는데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무섭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한달지, 아니면 일부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뭐 연애 프로그램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성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